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의 정기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의 공공외교와 스포츠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목차 보시겠는데요. 목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 두 번째는 올림픽과 스포츠의 정치적 사용,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츠 외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양면성, 마지막으로 For the good of the game, 즉 게임의 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5개의 챕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흔히 스포츠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떤 외교적 도구로 자주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근대 스포츠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는가?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손재주가 좋고 조립작업의 어떤 시공간적 요구에 순정적이고 정치적으로 온순한, 다른 말로 하자면 신민 혹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졌던 그와 같은 존재가 근대 민족 국가의 이상적인 국민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전부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씁니다만 예전에는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와 같은 표현이 이 국민국가, 근대 민족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것은 이 어떤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 감정을 응집하는 훌륭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에서 승리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국가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의 스포츠는 기능주의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전파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은폐하고 고착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입장을 따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근대 스포츠라는 것은 산업화와 국가의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구로서의 국가와 자본의 요구에 맞춰 구성되어 온 스포츠가 도구로서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국가 내부적, 즉 대내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상징 조작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기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시도별 이 경기대회 혹은 이제 국가대표를 뽑는 과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정치적 상징 조작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외교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치적 형식의 정치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정치적 형식의 정치적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즉, 형식 자체는 대단히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문화, 스포츠와 같은 소프트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들이 어때요? 숨어 있는, 즉 비정치적 목적의 정치적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산업사회의 발달한 생산력 수준 하에서 새로운 자본 축적의 장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스포츠 시장이 갖는 막대한 거기에 몰리는 막대한 돈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의류부터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관계된 도구,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직접 경기를 관전하고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 급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스포츠가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공공외교와 스포츠라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가 외교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미지 확장의 도구로서의 스포츠입니다. 즉 어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팔아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이죠. 국제대회에 참석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의 권하들이 해외에서 승전보를 우리에게 알려왔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Do you know club 아시죠, 여러분? Do you know club?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김치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누굽니까? 예전에는 Do you know 박찬호? Do you know 박세리? 였다면 요즘은 Do you know 류현진? Do you know BTS? 그리고 몇 년 전에는 Do you know 싸이였죠. 즉, 이 Do you know 클럽에 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들이 스포츠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즉 이와 같은 스포츠 활동은 국가의 이미지를 확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의사표명을 통해 국가의 의지를 타국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국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미국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세라든지 혹은 한국에 대한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대놓고 미국 싫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에 한국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언제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 측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1984년 LA 올림픽에 공산진영 층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 경기에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나는 너희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즉 간접적 의사표명.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접적 의사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적 선언이나 어떤 선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팀의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계 개선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죠. 관계 개선의 도구로서 사용된 스포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핑퐁 외교가 있죠. 중국과 미국이 오랜 단교 시간을 끝내고 다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했을 때 핑퐁 외교, 즉 탁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었던 그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미지 확장, 간접적 의사표명, 관계 개선의 도구라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미지 확장 효과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문제입니다. 성공의 문제는 어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서 이것을 국가의 우월성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즉 우리 국가가 올림픽에서 몇 등을 했다라는 것이 마치 국가의 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다. 월드컵에서 몇 등을 했다. 이게 바로 우리 국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해와 직결될 때가 많죠. 두 번째는 수용의 문제입니다. 즉 수용의 문제, acceptance죠. 즉 자국이 국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즉 국제적 스포츠 대회에 참석을 한다라는 것은 그 국가가 그 국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경기에서 대만을 어떻게 부릅니까? 타이완입니다. Republic of China는 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그리고 Republic of China.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타이완이라는 국호를 국제 경기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즉 국가가 아니다. 정식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죠. 바로 이러한 것들, 즉 수용의 문제가 스포츠가 갖는 이미지 확장 효과의 또 다른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스포츠의 도구적 사용에 대해서 앤드류 스트랭이라는 학자는 6가지 사례를 들어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문구인데요.
이 6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외교적 승인 혹은 거부의 수단. 두 번째, 정치 이념의 전파 수단. 세 번째, 국가 위상의 제고 수단. 네 번째, 국제적 이해와 평화 증진의 수단. 다섯 번째, 저항 수단. 여섯 번째, 무기 없는 전쟁 수단입니다. 이 6개 중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 6가지 정의가 보여주는 것은 스포츠가 외교적 도구로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스포츠의 도구적 사용성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례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올림픽이야말로 이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무대를 제공하는데요. 이 역대로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스포츠는 언제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해 왔습니다.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치로부터 멀리 있다. 올림픽 깃발이 휘날리는 동안 이곳은 올림피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근대 올림픽의 출범 자체가 쿠베르탱이 보불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어떤 이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젊은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로 시작했다라는 학설이 있을 만큼 근대 올림픽의 탄생 자체가 국가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옆에 표가 보이실 겁니다. 표가 보이실 텐데요. 이 표는 역대의 올림픽 속에서 이 올림픽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일단 1896년 제1회 올림픽이죠. 이 아테네 경기에 독일이 참가하는 걸 저지하려고 했었어요. 쿠베르탱이. 왜?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한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즉 초대 올림픽부터 이미 정치적인 의도가 거기에 짙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1908년에는 런던 올림픽 개회식 때 미국 팀이 에드워드 7세 영국 국왕에 대해 경례를 거부합니다. 왜? 과거에 우리를 식민지로 다스렸기 때문에 경례 안 하겠다. 오래전 일이지만 잊지 않고 거기서 다시 그러한 이 의사를 표출하죠. 1920년 안트워프 올림픽 경기 때는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러시아 팀 등이 연합과 동맹의 관계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되고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죠. 이때 나치가 이 베를린 올림픽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용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논문과 책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이스라엘, 독일, 일본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패전국들이죠. 패전국들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갈등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48년 런던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했죠. 1956년에는 네덜란드, 이집트, 이라크, 스페인 등이 영국과 프랑스의 스웨즈 침략에 항의해서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룰 사건인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경기 때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시상대에서 소위 말하는 블랙 파워 살루트, 즉 고개를 숙이고 까만 옷을 입고 한 손을 높이 치켜드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이 손을 높이 치켜드는 소위 말하는 블랙 파워 살루트를 시전하게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1972년에는 무엇보다도 이 위넨 올림픽에서 게릴라들에 의한 이 검은 9월단 게릴라들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단 살해 행위가 벌어졌었고요. 1976년 몬트리올 경기 때는 뉴질랜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이유로 아프리카 20개국이 뉴질랜드를 올림픽위원회에서 축출할 것을 주장하면서 몬트리올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합니다. 즉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반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는 것이죠. 1980년과 1984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때요? 서방 측은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 공산 진영 측은 LA 올림픽에 불참.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반쪽짜리 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과 2004년에는 시드니 올림픽과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개막식 공동 입장을 이뤄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억할 만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올림픽이 또 하나의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올림픽이 표방하는 것 자체가 평화와 번영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와 같이 남북한 선수단이 하나가 되어서 입장하는 것이 굉장히 올림픽 운동 자체의 어떤 상징성과 유용성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신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됐었죠. 이때 중국이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몇몇 서구 국가와 유명인들이 어때요?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을 벌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또 다른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러시아의 대외 정책, 조지아에 대한 침공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떤 러시아 대외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구 국가 지도자들이나 유명인들이 개막식 참가를 불참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보이콧을 시도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금방 이제 이 옆에 표에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활용된 굉장히 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바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벌어졌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의 블랙 살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선수, 1등한 선수인 토미 스미스는 오른손을, 그리고 3등한 선수인 카를로스 선수는 왼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은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200m에서 1등과 3등을 차지했던 선수들인데요. 자, 2등을 한 선수는 그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참가했던 피터 G 노만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시상식이 벌어지기 전에 1등과 3등 미국 선수들의 계획을 듣고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이 블랙 살루트 시위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블랙 살루트 시위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운동선수는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썩은 토마토 세례를 받고 올림픽위원회에서 축출당하고, 물론 이제 이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미국 올림픽 대표단에서 쫓겨나서 고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귀국길에 어때요? 수많은 비난과 욕설을 들어야 했고, 비애국주의자, 반애국주의자, 반미주의자, 이런 이제 비난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 이 두 사람의 명예는 회복되죠. 즉, 흑인 운동의 선두에 섰었던 어떤 선도적 운동가로서 평가받고 미국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피터 G 노만이라는 선수는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올림픽에 어때요? 선수 선발에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일생 동안 배제와 배척에 시달리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두 사람의 흑인 선수들이 미국 사회에서 나중에 신원을 회복하고, 그리고 운동가로서 찬양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피터 노만은 죽을 때까지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후일담이긴 한데, 그때 이제 이 두 명의 흑인 선수들이 노만의 장례식에 가서 그의 관을 운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옷차림부터 포즈까지 온갖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발을 보세요. 발을 보시면 운동화를 안 신었습니다. 운동화를 안 신고 검은색 양말을 신고 있죠. 이 검은색 양말은 흑인의 가난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퍼는 잠그지 않고 풀어헤쳤습니다. 풀어헤쳐서 이것은 미국 노동자들과 우리는 연대한다라는 어떤 연대를 과시하고 있고요. 자, 오른손에 낀 검은색 장갑, 이 검은색 장갑은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한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왼손을 들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장갑을 더 구하지 못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서 검은 장갑을 2개를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하나를 분실했는지 아니면 준비를 못했는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걸 나눠서 끼다 보니까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그래서 없어서 피터 노만은 끼고 싶었지만 못 끼고 있는 겁니다. 못 끼고 있고, 이 검은색 장갑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여기에 이제 은색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이 은색 목걸이가 고통받는 흑인의 상징, 그리고 여기에 걸친 검은색 스카프는
흑인의 자부심, 손에 들고 있는 올리브 나무 묘목은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남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토미 스미스가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나는 오른손에 검은 장갑을 끼웠고 카를로스는 같은 장갑에 다른 한 짝을 왼손에 끼웠다. 내가 들어올린 오른손은 미국 흑인들의 힘을 상징한다. 카를로스가 들어올린 왼손은 미국 흑인들의 단결을 상징한다. 그 둘이 함께 모여 통합과 힘의 아치를 형성한다. 내가 목에 두른 검은색 스카프는 흑인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신발을 신지 않고 검은 양말만을 신었던 것은 인종차별적인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가난을 상징한다. 우리 노력의 총합은 흑인의 존엄함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쭉 상징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흑인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향상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 같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을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인종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차별의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어떤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기에 좋은 무대입니다. 왜? 왜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그것이 어때요? 생중계로 혹은 녹화 중계로 전 세계의 방송으로 송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무대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하기에 가장 훌륭한 무대가 될 수 있죠.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운동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다시 옆에 표가 보일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올림픽을 시기별로 쭉 나눠놨습니다. 몇 개의 시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올림픽에서 정치적인 목적 혹은 경제적인 목적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한다고 봤을 때 왼쪽에 보면 지금 왼쪽에 세 개의 칸은 정치가 우선하던 시기, 오른쪽 두 개의 칸은 경제가 우선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시기를 5개로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 수립기, 두 번째 냉전기, 세 번째 실현기, 네 번째 부활기, 다섯 번째 개혁기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기는 근대 올림픽 운동이 태동해서 처음에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근대 올림픽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두 번째 개최지를 구하지 못해서 고민을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 재정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이 가졌던 정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어떤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냉전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올림픽 운동은 어떤 동과 서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그대로 스포츠 경기장에 반영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국력 과시를 위한 하나의 무대, 즉 스포츠 경쟁을 통해서 국력을 과시하고 이 시기에 이제 스포츠 과학이 탄생합니다. 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국가의 우수성과 직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을 경기에서 우승시키기 위해서 공산권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주입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스포츠 과학이 탄생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었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냉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현기는 1968년에서 1984년까지로 제가 지금 정의를 해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블랙 살루트, 즉 흑인의 시위가 벌어졌던 멕시코 올림픽부터 1984년 LA 올림픽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미넨 올림픽에서 벌어졌던 테러 사건이라든지
몬트리올 올림픽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80년과 84년의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로 올림픽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됐던 시기입니다. 즉 방송의 발달로 인해서 영향력은 커졌지만 동시에 올림픽이 과연 계속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커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역전시킨 게 무엇인가? 일단 그 기반은 84년 LA 올림픽이 가져다 줍니다. LA 올림픽은 최초의 흑자 올림픽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LA 올림픽은 대단히 상업적인 마인드에서 접근함으로써 올림픽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극적으로 발전시킨 게 바로 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서울 올림픽은 아주 오랜만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 세 개 나라죠. 쿠바, 북한, 마다가스카르. 이 세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참여한 어때요? 진정한 동서화합의 올림픽이었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서울올림픽은 냉전 종식의 촉진을 앞당기는 1등 공신이었다라는 평가가 스포츠사가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기라고 볼 수 있는 88년에서 96년까지 이 시기는 LA 올림픽의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서울에서의 이 동서화합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올림픽이 돈이 된다, 즉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메가 스포츠 이벤트 무대로서의 어떤 효용성이 각광을 받게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라고 볼 수 있는 개혁기인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림픽 운동이 돈이 되다 보니까, 잘 벌리다 보니까 어때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이 심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IOC 위원들을 매수하고 뇌물을 주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스캔들로 터져 나온 게 솔트레이크 스캔들이죠.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두고 IOC 위원들의 이 뇌물을 주었던 정황이 밝혀짐으로써 IOC의 도덕성이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IOC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되고 또 이제 IOC 자체도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면서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새로운 올림픽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무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올림픽은 어떤 개혁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개혁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올림픽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제 3장에서는 스포츠 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외교, 들어보셨죠?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외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외교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제 스포츠 외교는 아주 다양한 정의의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diplomacy through sport, diplomacy for sport, diplomacy within sports라고 볼 수 있죠. 즉, 첫 번째는 스포츠를 통한 외교, 어떤 스포츠를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해서 외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 diplomacy for sport, 즉 오직 스포츠를 위한 외교, 즉 국제대회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그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아니면 국제대회에서의 어떤 이 수월한 성적 달성을 위한 스포츠를 위한 외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플로머시 위딘 스포츠는 어떤 면에서는 스포츠 행정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포츠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스포츠 외교라는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스포츠 세계 내에서의 외교, 스포츠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외교, 스포츠를 통한 외교, 이 세 가지 측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포츠 외교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national interest, 국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스포츠 외교가 굴러가고 이 스포츠 외교를 통해 우리 국가의 외교 정책이 발현됐다고 볼 수 있죠. 즉, 이 기하에 돌아가는 걸 보면 국익이 굴러가면 스포츠 외교가 굴러가고
외교 정책이 굴러간다라고 지금 그림에 보여져 있죠. 이건 이제 제가 형상화한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국익 달성을 위해 스포츠를 도구로서 활용함으로써 외교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이 스포츠 외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스포츠와 스포츠 외교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모의 중심에 네이션 스테이트, 즉 근대 민족 국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글로벌 스포츠 오거니제이션, 스포츠 메가 이벤트 앤 디플로머시, 즉 국제적인 스포츠 조직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외교 같은 것들이 위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 스포츠 인더스트리와 디플로머시, 즉 스포츠 산업,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리복과 같은 스포츠 산업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자, 오른쪽 아래를 보면 스포츠 셀러브리티 앤 디플로머시, 즉 스포츠 유명인들, 메시나 호날두나 류현진이나 손흥민 같은 친구들, 이런 분들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개의 삼각형들이 결합하여 어때요? 스포츠와 스포츠 외교와 그리고 스포츠 외교 행위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스포츠와 스포츠 외교 그리고 스포츠 행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지금 한국 외교와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외교의 어떤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즉, 한국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한국 외교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위 말할 때, 자, 여러분, 우리 국가가 강대국이라고 부르기는 좀 무리가 있죠. 우리 스스로 물론 이제 국뽕에 취해서 우리가 강대국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국가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국은 안타깝게도 강대국 취급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항상 약소국 카테고리에 들어갔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린 스스로 중강국, 즉 중견국이면서 강국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중견국가로서의 위치를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작지만 강한 국가라는 거죠. 작지만 강한 국가의 힘은 뭘까요? 작지만 강한 국가의 힘. 군사력? 경제력?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와 이미지의 힘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제 한류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국가의 이미지가 높아진 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화의 힘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독립선언서,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서부터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의 위치와 정체성을 갖겠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의지가 뚜렷이 밝혀지고 있고, 자, 여러분, 우리 건국이념 뭐예요? 건국이념? 우리 건국이념, 한민족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 경천애인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리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자면 휴머니테리언이즘,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가 우리의 건국이념이에요. 따라서 중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에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포츠도 그와 같은 소프트 파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국가의 외교 정책 목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강대국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중남미나 아프리카 출신의 제 동료 학자들과 토론을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네는 참 안 됐다. 니들이 우리 대륙에 있다면, 즉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다면 강대국 취급을 받을 텐데 어쩌다가 거기 그 자리에 있어서 약소국 혹은 중견국 취급을 받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 그리고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 어때요? 지역의 맹주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중남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이와 같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인 까닭에 안타깝게도 한국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국내 정치적 요인이나 우리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인들, surrounding factors 혹은 environment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한국과 주변 강대국 간의 심대한 국력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차 성장함으로 인해서 국내 변수, 즉 한국 내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약소국에서 이제 중간국이라고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때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책적 의지가 밖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과연 일반 국민들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치 과정에서는 political efficacy, 즉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국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입니다. 자, 스스로가, 즉 내가 원하면 나는 언제든지 우리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국내 정치라면 또 이 정치적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하지만 외교 정책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정치적 효능감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즉 이건 미국 같은 민주국가에서도 우리도 물론 민주국가입니다만 미국같이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는 국가에서도 외교의 문제는 대통령의 prerogative right, 즉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적 권위, 흔히 우리가 외교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엑스퍼트들, 전문가들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런 것처럼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연결되어지지 않고 잘려 있다, 절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즉, 이 중에서도 누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서 작동하는 게 한국 외교 정책의 특징입니다. 즉, 남북 관계라든지 한미 관계라든지 혹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어때요? 국가의 정책 결정의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들, 즉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다른 대통령제 국가하고 비교해 봐도 한국의 행정부나 대통령이 이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란 남북관계입니다. 혹은 우리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모든 힘을 몰아주는 이러한 정치적인 특성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있든 우리 대한민국 외교 정책에서도 스포츠는 그 도구적 편의성으로 인해서 어때요? 빈번한 정치적 자원 동원의 대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88 서울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 스포츠 외교는 누가 그러면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몇 개의 주체들을 지금 제가 꾸려놨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도 가능하지만 주로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명칭은 우리 정부 부처의 명칭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체육과 외교부의 공공문화외교국, 대한체육회의 국제교류국,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과나 국제체육교류팀, 기타 민간단체 및 NGO다라고 지금 제가 분류해놨는데 이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스포츠 외교의 주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가 했을 때 주로 이제 이 부서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물론 그거 말고도 코리안 올림픽 커미티, 올림픽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때요? IOC 위원들, 그 다음에 스포츠 셀러브리티들, 이런 분들이 한국 스포츠외교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역사 속에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즉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국민적 일체감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행해왔습니다. 여러 번 행해왔는데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그렇다면 항상 우리에게 이득만을 가져다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할 때 되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이 올림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체육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것인지, 주로 이런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죠?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반드시 좋은 의도를 갖고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메가 스포츠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국가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동시에 어떤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3개의 국가만이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누구죠?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즉 1964년 도쿄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3개의 하계올림픽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 동북아 국가들에게 작용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 패전 후 20년도 되지 않는 시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1964년에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이건 패전 후 20년도 되지 않아서 일본이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하나의 정상국가로서 세계에 우뚝 섰다. 그리고 일본은 이만큼 다시 발전했고 강국이 되었다라는 걸 세계인들에게 자랑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은 우리의 공헌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본의 경제 성장에 무슨 공헌을 했는가라고 이제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뭐죠? 6.25 전쟁입니다. 6.25 동란이에요. 6.25 전쟁. 6.25 전쟁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군수품을 담당하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것이 일본 경제의 급속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88년 서울올림픽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냉전 종식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LA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으로 끝난 데 반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진정한 화합의 올림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림픽 역사에서 서울올림픽의 어두운 측면은 약물 올림픽입니다. 왜? 100m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탔던 벤 존슨이 약물 검사에서 걸려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사에서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스캔들이었어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고,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중국 사람들은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포용성, 그 다음에 위대함, 중국 문화의 찬란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바라보는 서구 국가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중국의 민족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그리고 엘로우 페릴, 황화론이라고 부르죠. 황화론, 즉 노란 놈들이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 것이다. 징기스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황화론을 서구 사회에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정적 측면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갖고 있죠. 또한 이 대표적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실패가 가져오는 국가 이미지 하락과 직결되는 케이스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즉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서 성공시키면 괜찮아요. 성공시키면 괜찮은데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가져왔는데 진행을 엉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건 어때요? 국가 이미지 상승은커녕 하락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972년 미넨 올림픽과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죠. 미넨 올림픽은 뭐죠, 여러분? 미넨 올림픽은 테러 사건입니다. 테러 사건이고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들이 저격당하죠.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역사 속에서 재정적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캐나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 최초 올림픽 경기를 개최할 때 1억 2,500만 달러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1억 2,500만 달러입니다. 근데 얼마를 썼냐면 20억 달러를 넘게 사용했습니다. 다 빚이었어요, 빚. 그래서 몬트리올은 이때 얼마를 빚지냐면 15억 달러를 빚지게 되고 언제 갚을까요? 30년 후 2006년 12월에야 이 빚을 다 갚게 됩니다. 이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운동의 쇠퇴기에 해당됩니다. 쇠퇴기에 해당되고 이 몬트리올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 속에서 재정적 실패의 대표 케이스로 항상 언급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몬트리올 하면 올림픽 성공이 아니라 망한 올림픽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로 2014년 소치 올림픽입니다. 소치 올림픽은 뭘까요? 소치 올림픽은 부패 올림픽입니다. 부패 올림픽. corruption이에요. 부패 올림픽. 자, 왜? 러시아가 소치 올림픽에 돈을 얼마를 쓴 줄 아세요? 동계 올림픽인데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의 예산을, 그 당시 돈이에요. 54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그때까지의 하계 동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진짜 그럼 그 예산을 거기다 썼느냐? 이걸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 돈을 정말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썼는지 아니면 뒤로 빠졌는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치 올림픽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510억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50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러시아 시민 한 명당 350달러를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당. 즉, 1살짜리 아이건 8살짜리 아이건 러시아 모든 국민이 올림픽을 위해 350달러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 이제 옆에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거 지금 러시아판 에스콰이어에서 따온 건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세히 보시면, 자, 송로버섯.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송로버섯. 그 다음에 블랙캐비어. 그 다음에 루이비통 핸드백. 그 다음에 푸아그라입니다. 자, 송로버섯은 한 6cm 정도 되고, 블랙캐비어는 1cm가 조금 넘고, 루이비통 핸드백은 8cm 5 정도 되고 푸아그라는 22cm.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바로 답은 도로에 깔린 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흔히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야, 금 깔았냐? 도로를 까는데 아스팔트 대신에 금을 깐 겁니다. 즉, 이건 금방 보여드린 그림은 소치가 얼마나 예산을 낭비했는가 를 보여주는 한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어디냐면 이 소치 올림픽 공원은 올림픽 공원하고 산 쪽에 있는 이 산악지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했어요. 이 산악지대가 어디냐면 크라스나야 폴야냐라는 곳입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얼마를 썼냐면 처음에 예산은 27억 달러였어요. 27억 달러였는데 나중에 이게 78억 달러까지 증가를 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78억 달러면 7조 8천억, 거의 8조 가까운 돈인데, 자,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죠. 나사가 화성 탐사 로봇 계획에 쓴 돈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판 에스콰이어가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즉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걸 깔아도 됐다. 그 도로는 1.1cm의 블랙캐비어, 9cm 두께의 루이비통 핸드백, 4.7cm의 모피코트, 6cm의 토르이, 즉 송로버섯이죠. 13.85cm 두께의 헤네시 코냑, 21.9cm의 푸아그라 등으로 덮일 수 있었다. 아스팔트 대신에 푸아그라 20cm로 그 도로를 쫙 깔아도 돈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얼마나 예산이 어때요? 방만하게 사용되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옆에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건 동북아에서 벌어졌던 세계 올림픽, 즉 도쿄 올림픽과 서울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의 어떤 그 목적성과 성취를 정치 외교 안보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도쿄 올림픽은 국민 통합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줬죠. 왜? 전쟁 직후에 벌어진 20년도 안 돼서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국가적 지위 향상하고 직결이 됩니다.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선진국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진국이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일본의 국가적인 지위가 세계 속에서 향상되는데 공헌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동시에 일본 경제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호황을 80년대까지 누리죠. 즉 호황의 지속 및 국가 경제의 자극이 됐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일본 문화의 세계적인 전파와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다른 가장 결정적인 변신은 군국주의 국가에서 평화해요 국가로. 즉 핵 피폭당했죠. 유일하게 피폭당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항상 강조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왜 핵폭탄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군국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훌륭한 애호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고, 자, 이제 88년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 어때요? 제가 아까 어두운 면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일단 자, 서울올림픽 언제 치러졌죠? 1988년. 대통령 누구? 노태우 씨. 노태우 전에 누가 이거 유치했죠? 전두환 씨. 두 사람 다 군주신 대통령이고 정통성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올림픽 유치 자체가 부족한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자라는 의도가 있었죠. 그렇죠?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 동시에 어때요?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87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1987 영화에 보면 거기서 검사 역할을 맡은 하정우 씨, 하정우 씨죠. 검사 역할을 맡은 하정우 씨가 이 국정원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안기부죠. 안기부 사람들을 협박할 때 어떻게 해요?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타임즈네요. 타임을 흔들면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기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에 대한 나쁜 기사가 실리면 각하께서 편안하시겠느냐. 자, 이게 사실은 억측이 아니라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이 가능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때요?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여론을 두려워한 군사정권이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 요인으로 작동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즉 60년대에 이 6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역전되게 되는 것은 70년대 이후죠.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격차를 좁혀오다가 우리가 완전히 앞서게 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세계인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은 바로 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올림픽 이후에 80년대에 우리가 노렸던 경제적 호황과 이 국가 경제의 자극이 계속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돌이, 그 다음에 이 북, 그 다음에 굴렁쇠 소년 같은 것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발신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어때요?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가 됐다라는 걸 다른 국가에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또 부정적인 면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만 보자면 어때요? 일단 병들은 사자, 더 이상 우리는 병들은 사자나 병들은 용이 아니다. 또다시 우리는 강대국으로서 우뚝 섰다. 대국 굴기죠. 강대국으로서 우뚝 섰고, 하나의 중국으로서 다양한 소수민족과 통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올림픽 개막식에 보면 55개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각자의 민족 의상을 입고 모여서 이제 화합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원 차이나 팔러시를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고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중국 문화의 역사성, 4대 발명품 그리고 이 우수성을 과시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수성의 과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오히려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공자학원, 컨피셔스 아카데미,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 문화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건 올림픽이 얼마나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쟁과 승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즉 경쟁과 승리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자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경기장에서의 성공이 항상 타자로 하여금 호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어때요, 여러분? 경기에서 우승하면 그것이 항상 그 국가에 대한 호의적 반응과 직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국가가 우승하면 그 국가의 국민들은 대단히 즐거워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국가에게 패배한 국가 혹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 그 중에는 그 국가에 대해서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겠지만 비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는 국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때요? 경기에서의 승리가 오히려 국가 이미지의 하락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활용되었던 핑퐁 외교, 즉 핑퐁 외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스포츠 중에 핑퐁 외교였을까? 왜였을 것 같으세요? 왜 탁구였는가? 왜 탁구였는가? 그 당시 미국과 중국은 미수교 상태였습니다. 적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미국 선수들과 중국 선수들이 만나서 교류를 한다라고 합시다. 핑퐁은 누가 잘해요? 탁구는. 역대로 항상 탁구에서 우세를 취해온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에서 탁구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탁구에서 1등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계 1등인 중국과 1등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는 미국이 만나서 경기를 한다고 해도 즉 누가 지든지 전혀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핑퐁 외교의 반대급부로 중국이 미국에 사절단을 보냈을 때 어떤 종목의 선수들을 보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종목? 농구 선수들을 보냈습니다. 농구 선수들. 농구는 미국이 1등입니다. 불변의 1등이에요. 자, 근데 중국은 그 당시 농구가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죠. 따라서 중국 농구팀과 미국 농구팀이 만나서 중국 농구팀이 이기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진다고 해도 전혀 체면에 손상이 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핑퐁이 어때요?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 재개를 위해 선택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쟁에서의 승리가 국가의 매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매력적인가를 느끼는 것은 순전히 상대방의 입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내 자신을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를 받아들이는 상대방, 여러분의 소개팅녀 혹은 여러분의 여하구들이 여러분을 똑같이 여러분만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혹은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엔 여러분의 남하구들이 혹은 남자들이 소개팅 남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나를 멋지게 생각할까? 즉 나의 매력은 어때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 나의 상대방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따라서 매력의 투사, projection of attraction. 매력의 투사라는 것은 항상 대상과 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엄마 아빠 앞에서는 때를 써도 되고 애교를 부려도 돼요. 근데 그 똑같은 때를 쓰고 애교를 부리는 것을 타인 앞에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때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애교를 있는 그대로 아이고 귀엽다라고 할까요? 으악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상대방과 관계성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파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스포츠 외교, 공공 외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워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일방적으로 발신한다고 해서 상대방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프트 파워는 타자가 보는 나의 이미지와 이념, 정책에 대한 평가로 얻거나 잃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소프트 파워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적 성격을 갖게 되고 정체성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죠. 즉,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나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끊임없는 간주관적 소통과 이와 같은 관계 구조의 결과이며 내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과 타자가 규정해주는 정체성이 일치할 때, 즉 내가 나를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도 나를 멋진 사람으로 받아들여 줄 때 소프트 파워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그건 일방적 관계죠. 스토킹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요.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이게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야.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스토킹에 의해서 쉽게 들 수 있듯이 관계라는 건 상대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소프트 파워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매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소프트 파워는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즉, 역사 속에서 보자면 어때요? 이 올림픽의 사례들로 보자면 이 관계적 성격을 무시함으로써 어떤 국가들이 일방적 발신, 유니래터럴 샌딩입니다. 유니래터럴 샌딩, 일방적 발신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위대한 중국의 모습이 엘로우 페리, 황화론을 불러일으키고 소치 올림픽에서 어때요? 위대한 러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종목에서 의도적인 금메달을 만들어냈죠. 그게 어때요? 우리 김연아 선수의 신뢰를 긁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타자로 하여금, 타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따라서 어떤 나의 매력의 발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세심하게 관계 속에서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의 도전들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올림픽은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 나타났듯이 부침의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무관심한 시기를 지나 냉전기를 거쳐 쇠퇴기를 넘어서 개혁기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올림픽의 어떤 도전들이 지금은 존재하는가. 무엇보다도 항상 벗어날 수 없었던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의 충돌. 모든 국가가 다 사이가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어때요? 경제적 부담입니다. 갈수록 올림픽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 많아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득을 얻어내면 좋은데 올림픽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건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때요? 올림픽으로 생기는 이득을 국가나 그 국민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재벌, 방송국, 그리고 IOC 같은 곳들에서 가져간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올림픽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어요. 왜? 올림픽과 월드컵, 어떤 게 더 많은 관중을 끌어모을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올림픽과 월드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림픽엔 아주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종목들이 다 인기 있는 종목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테러 위협입니다. 1972년 위네르 사례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만 오늘날 어때요? 테러 집단, 론리 울프들, 외로운 늑대들이 올림픽을 테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COVID-19, 즉 이와 같은 팬데믹의 유행이 올림픽과 같은 거대 경기에 이 오픈 자체를, 개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 자연환경이 변함으로써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 많죠. 동계올림픽 때. 겨울에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와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해양올림픽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어때요? 전개될 것인가? 즉 국가와 민족이 사라지고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떤 국가적인 경쟁의 구도를 띠고 있는 올림픽이라는 것이 매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국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IOC가 하게 되냐면 기존의 규정에는 IOC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7년 전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한다. 즉 올림픽이 개최되기 7년 전에 IOC 총회를 통해 개최지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2019년 6월 27일 스위스 로단에서 개최된 제134차 IOC 총회에서 금방 그 규정, 7년 전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올림픽 헌장에서 삭제합니다. 삭제해요. 왜? 그 규정대로 했다가는 더 이상 올림픽 개최지를 못 구할 수도 있거든. 그 단적인 해가 무엇이냐? 그 단적인 해는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두 군데 국가가, 두 군데 도시가 경쟁을 했습니다. 파리하고 LA였어요. 파리하고 LA가 2024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도시 중에 한 도시에게 개최 자격을 준 게 아니라 2024년 올림픽은 파리에서 개최하고 2028년 올림픽은 LA에서 개최해라라고 두 도시 모두에게 개최권을 줍니다. 왜? 더 이상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도시가 없으니까. 혹시 못 구할까 봐서 IOC에서 어때요? 그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올림픽이 갖고 있던 매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2020년에는 도쿄, 2022년에는 베이징, 2024년에는 파리, 그리고 2026년에는 밀라노, 2028년엔 LA 올림픽이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캔슬은 아니고 연기가 됐죠.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됐고, 지금 이제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이태리의 밀라노, 그리고 미국 LA.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거대 도시로 다시 올림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돈이 없는 국가 혹은 중견국들은 올림픽 자체를 개최하는 게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올림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시 옆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건 이제 2002년 시드니 올림픽을 이제 효과에 따라 분석해 놓은 건데, 자, 직선에 가시적 효과와 비가시적 효과로 나눠져 있고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많은 효과들이 쭉 여기 적혀 있죠. 뭐 고용 효과, 경기에서의 성공, 체육시설, 주택 공급, 올림픽 관련 고용의 향상,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뭘까요? 그 무엇보다도 비용의 부담입니다. 비용의 부담. 자, 옆에 표를 다시 보세요. 이건 왼쪽에 이 갈색 막대는 최초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줏빛 막대는 마지막 예산, 진짜로 썼던 예산이에요. 한번 차이를 보세요. 96년, 98년, 2000년, 2002년, 2016년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진 걸 보면 최초 예산은 이만큼이라면 최종 예산은 이만큼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차이가 보이죠? 그나마 최초 예산과 최종 예산이 비슷한 곳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미국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이고, 자, 나머지는 최초 예산보다 최종 예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는 이 코스트 오버런, 즉 얼마나 비용이 초과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지금 왼쪽을 보시면 0%, 200%, 400%, 600%, 800%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지금 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0%에 수렴하는, 즉 최초 예산과 마지막 예산이 비슷하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나머지는 전부 코스트 오버런, 훨씬 어때요? 더 높은 비용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그러면 이런 올림픽을 굳이 계속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우리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강력하게 만들겠다. 사실 소프트 파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이 언어적 모순이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파워는 본질적으로 센 것이에요. 근데 이걸 소프트와 결합시켰습니다. 소프트 파워. 즉, 대칭적 개념을 가진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창출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소프트 파워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서로 충돌하는 의미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자, 소프트 파워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건 소프트 파워를 강력하게 한다. 말 이렇게 약한 힘을 강하게 만든다. 아하. 말이 재밌죠? 소프트 파워를 강력하게 한다.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킨다. 즉, 약한 힘을 향상시킨다? 약한 힘을 향상시키면 강한 힘이 됩니까? 이게 소프트 파워라는 말이 갖고 있는 중의적 의미입니다. 중의적 의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하드 파워의 뒷받침 없이 증진 가능한가? 단지 이미지가 향상되었다고 해서 그 국가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답변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자,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 협력 증진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남북 간에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어 참가하였고,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에 어때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정상회담들이 연달아 개최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이벤트는 벌어졌지만 결과는 글쎄요. 이것도 답변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자, 세 번째, Do you know club입니다. Do you know club. 즉, 특정 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가에 대한 호감도 상승에 도움이 되는가. 즉, BTS가 잘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잘한다고 해서, 류현진이 잘한다고 해서, 박세리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의 국격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BTS 팬들이 들으면 저를 미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BTS가 물론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이나 라고 묻는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외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인 스포츠 외교 인력이란 누구를 말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누가 스포츠 외교를 담당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누구예요? 외교관? 혹은 메달리스트? 혹은 IOC 위원? 혹은 바로 여러분 당신? 누가 스포츠 외교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외교 전문 과정, 스포츠 외교관 양성 과정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비슷한 커리큘럼들이 몇몇 대학과 대학원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스포츠 행정, 스포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가깝습니다. 진짜 스포츠 외교를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건 스포츠 외교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구분해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스포츠 디플로머시 through sport, for sport, within sport였어요. 즉 스포츠 외교의 영역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스포츠 외교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존하는 스포츠 국제기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가?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는가? 누구 이야기예요? IOC 이야기입니다. IOC 이야기. IOC의 현 시스템이 이 솔트레이크 스캔들 이후로 많은 개선을 거쳤습니다만 그 구조나 구성원이나 혹은 위원회 선발 방식 같은 것들이 과연 fair and just, 공정하고 정당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답변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서에 오는 건 돈입니다. 이게 국가 경기에 도움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고 어때요? 건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 후속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효과가 있다. 진짜로? 진짜로? 즉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와 국가인가 아니면 국제 스포츠 기구, 즉 IOC나 아니면 유명 운동선수 혹은 초국적 스포츠 거대 자본,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같은 것들 혹은 여기와 결합한
언론 재벌들, 언론 기업들, CNN이라든지 ESPN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가져가는가? 이제 넷플릭스가 그걸 가져갈지도 모르고 구글이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혹은 네이버가 가져갈 수도 있죠. 즉 이와 같은 이익의 문제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퍼블릭 디플로마시라는 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죠. 낯선 사람과의 만남.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운동 경기를 통한 뒤섞임, 그리고 상호 간의 교류 같은 것들은 굳이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서로 같은 경기 종목에 참여하여 운동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드높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공동체의식, 솔리다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스포츠의 특징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스포츠가 훌륭한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되게 하고 있지만, 제가 파워와 상대성의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력이라는 것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의 주고받은 간주관성, 그리고 어때요? 관계성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제교연구센터 정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